병실 문이 열리고 초라한 모습의 여자가 들어섰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며느리 지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병상에 누운 채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 지연은 무릎을 꿇었다. 남편과의 이혼, 사업 실패, 카드빚. 그녀는 모든 걸 잃은 채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어머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다. 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다. 처세는 나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 위에 서기 위한 처세는 독이 된다고. 지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손을 떨며 그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빛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용서라는 단어를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가족을 이기려 한 순간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프로입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도 꺼내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따뜻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우리 노후나 편안하게 보내자 싶었죠. 남편 상철이는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았고 우리는 작은 집이지만 빚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승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집에 가도 될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서 당연히 오라고 했죠.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떤 엄마가 마다하겠어요. 며칠 뒤 승우가 집에 왔는데 옆에 며느리 지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짐을 한가득 싸들고 온 걸 보니 단순히 하루 이틀 묵고 갈 게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잠깐만 신세 좀 지려고요. 지연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표정도 밝고 말투도 예의 바른 게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얼마든지 있으라고 했죠. 그래, 집이 좁긴 해도 식구끼리 뭐 편하게 지내. 남편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사실 우리 집은 방이 2개뿐이라 좁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힘들다는데 어쩌겠어요. 첫날부터 지연이는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집안일을 배우려고 했죠.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쉬세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적극적이고 처음엔 정말 착한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은 공손한데 그 속에 묘한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배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제 요리 방식을 살짝 부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죠. 요즘 애들은 다들 자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지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 살림을 다 꺼내서 자기 방식대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여기 두는 게 좋아요. 동선이 편하거든요. 이 그릇들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써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괜히 간섭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았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지연이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모든 일에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마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상철이는 원래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서 신문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승우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햇볕 좋은 자리인데 빨래 건조대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버님이 매일 거기 계시네. 승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놔둬.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 노인 냄새나. 환기 좀 자주 시켜야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인 냄새라니. 우리 남편이 더럽다는 건가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랑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승우는 그냥 애매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요즘 세대 스타일이래. 엄마, 그냥 이해해줘.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예민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는 아예 대놓고 집안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방에 새 가구를 들여놓겠다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이 책상 여기 놓을게요. 제가 재택근무하려면 필요해서요. 이 옷장은 여기가 좋겠어요. 공간 활용이 잘 되거든요. 문제는 그 가구들이 점점 복도까지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새 물건들이 들어오면 우리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방만 남는 거 아니야?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뭐라 하긴 어려웠나 봐요. 아들 내외가 잠깐 있는 건데 뭐. 조금 불편해도 참자. 그렇게 우리는 점점 집안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퇴직금은 어디에 맡겨두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쳐다봤죠.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알아본 투자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은행에 놔두는 게 편해.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돈을 궁금해하는 걸까요?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카페 창업이 대세래요. 저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승우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같이 해볼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승우가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하려고요? 카페를 한다는 건 또 뭐예요? 창업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지연이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퇴직금도 물어보고 카페 창업한다고 하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 근데 아직은 뭐라 하기 그렇잖아. 좀 더 지켜보자. 저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지연이의 말투, 눈빛, 미소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아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가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사 소식을 듣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승우야, 다음 직장은 알아봤니? 아직이요. 근데 엄마, 저 카페 해보고 싶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카페가 정말 잘 돼요. 저도 원두 공부 많이 했고 인테리어 감각도 있거든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돈으로 하는 거지? 지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 돈만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신용이 좀.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설마 우리한테 돈을 빌리려는 건가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갚을게요. 꼭 성공시켜서 빨리 갚을게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도 살아야지.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승우도 난처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다른 직장 알아보든지. 그날 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지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승우도 말없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연이가 다시 접근해 왔어요.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머님, 저희도 살 길이 있어야죠. 저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매정한가 싶기도 했죠. 남편은 단호했어요. 안 돼. 우리 노후 자금까지 손 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저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남편 몰래 퇴직금 일부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통장 정리를 하다가였어요. 이 돈은 어디 갔어?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알아차렸습니다. 설마 저 애들한테 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얼만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이가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당신까지 저의 편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었는데 그냥 며느리가 불쌍해서 도와준 건데 남편한테는 배신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미안해서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카페는 초반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손님도 제법 오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잘 돼야 우리 돈도 돌려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손님이 너무 안 와요. 위치가 안 좋았나 봐요. 재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듣고 보니 지연이는 카페 운영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카페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석 달째 되던 날 지연이가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조금만 버티면 손님이 늘 거예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돈을 달라는 거구나 싶었죠. 지연아, 우리 돈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어려워. 어머님, 제발이요. 이대로 문 닫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요. 저는 고민 끝에 또다시 통장을 열었어요. 800만 원을 더 내줬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폭발했어요. 또 줬어? 당신 정신 차려. 내 피 같은 돈이 언제까지 저 애들 돈줄이 돼야 해? 여보, 그래도 이미 준 돈도 있는데 어떻게 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뭐가 달라져? 저 애들은 계속 손만 벌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내 새끼인데. 그게 새끼 사랑이야? 그건 그냥 약한 거야.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깊은 금이 갔어요. 남편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도 남편 눈치를 보느라 힘들었습니다. 카페는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지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저는 허탈했어요. 2,8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죠. 우리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실망과 배신감이 묻어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지연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지연이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 관리를 못한다고요. 우리 돈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데요? 아니, 내가 카페 하겠다고 했을 때 투자 계획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셨어야지. 그냥 덜컥 돈 주시니까 내가 뭘 어떡해.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가 울면서 매달려서 돈을 받아간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 탓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연이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너 지금 우리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했지? 내가 울면서 빌어서 준 돈인데? 지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 나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이제 그만 나가. 그러자 지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처럼 보이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그 눈물이 진짜야? 아니면 또 연기야? 어머님, 처음에 잠깐만 신세지겠다더니 벌써 몇 개월째야. 우리 돈 다 가져가고,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는 말까지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연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내가 알아서 방 구하든지 해. 그날 밤 승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지연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아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승우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 마누라가 우리한테 뭘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그런 식으로 대해?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마누라 편 들고 싶으면 같이 나가. 엄마는 이제 지쳤어. 승우는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밤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승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나갈게.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날 버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를 버린 거야.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못했고 승우는 한 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한 거야. 당신 잘못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나도 아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살자. 텅 빈 방을 보니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아이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내보내야 했다는 계제시도택의 속전은 며느리의 짐이 빠져나간 텅 빈 방을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저는 혼자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지연이가 쓰던 화장품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저 애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라고 해서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저 애들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깨달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도 얼굴이 굳었죠.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어요.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간호사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금슬이 좋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나마 남은 노후 자금으로 감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승우한테 연락해 볼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저 애도 힘들 텐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끼리 해결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어머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냥 지연이를 바라만 봤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서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동네에서 우연히 아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뭐하러 왔는데?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 잃었어요. 뭘?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승우랑 헤어졌다고요. 승우가 왜? 제 잘못이에요. 카페 망하고 나서 저희 사이가 계속 안 좋았어요. 제가 자꾸 다른 사업 하자고 했는데 승우는 반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듣지 않고 또 빚을 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망했어요. 빚만 더 늘어났죠. 승우가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결국 갈라섰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카드빚도 엄청 쌓였어요. 갚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금은 고시원에 살아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 네.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연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냥 포기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 고집대로만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잠깐만 신세지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잠깐만 있다가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났어요. 어머님 집이 편하고 돈도 있으시니까. 지연이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제가 어머님을 이용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어요. 어머님 돈으로 제 꿈을 이루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카페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작했어요. 어머님 돈만 믿고 덤볐던 거죠. 망해도 어머님이 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망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지연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봐.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야. 승우 어렸을 때. 사진 속에는 어린 승우가 웃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도 젊은 모습으로 함께 웃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가난했어.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았지. 근데 행복했어. 지연이가 사진을 보며 울먹였어요. 왜 행복했는지 알아? 서로 속이지 않았거든. 힘들면 힘들다고 했고 같이 해결했어. 돈이 없어도 마음은 넉넉했지. 저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지연아, 처세가 나쁜 건 아니야. 사람 살면서 처세는 필요해. 근데 너는 처세를 잘못 배웠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람 위에 서려고 한 거야. 처세는 사람 사이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거야. 근데 너는 사람을 이기려고 했어.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남편을 이기려고 했지. 지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처음에 내가 착한 척 했을 때 나도 알았어. 그 미소 뒤에 뭔가 있다는 걸. 근데 며느리니까 믿어주고 싶었어. 어머님, 너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행동은 차가웠어. 우리를 존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그게 처세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처세가 아니라 계산이었어. 저는 손을 떨며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늦었어. 내가 망친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근데 너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잖아. 이제는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래. 다시 올라가면 또 똑같아질 거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이제 그만 가. 지연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승우는
승우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우리도 연락 안 해. 네. 너 때문에 승우랑도 사이가 틀어졌어. 승우도 너 편만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끊었어.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제가 모든 걸 망쳤네요. 이제야 알았어?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들어왔어요. 지연이 만났어? 응. 뭐라고 하던? 용서해달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이미 내려놓았어. 화도 안 나고 미움도 안 생겨. 그냥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어. 그게 더 슬프네. 그러게. 며느리한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진다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제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많이 변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승우를 쳐다봤어요. 저도 거실에서 나가봤습니다. 엄마. 승우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3년 만에 본 아들은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들어와. 승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편찮으셨다며? 이제 좀 나았어.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연락하지 않았잖아. 승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만났니? 아니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지연이가 엄마 병문안 갔다고. 그래. 엄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때 제가 엄마 아버지보다 지연이 편만 들었죠. 제 잘못이에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연이랑 헤어지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뭐 하러 왔니?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용서? 네. 부모님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승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뭔가 낯설었습니다. 승우야, 내가 정말 반성한 거야? 아니면 외로워서 온 거야?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지연이랑 헤어지고 혼자 되니까 힘들어서 온 거 아니야? 승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았던 모양이에요. 엄마, 그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후회해요. 그때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승우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 지금도 그래. 근데 엄마도 이제 지쳤어. 엄마, 너한테 다시 속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승우가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승우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 아버지, 우리도 이제 늙었어. 너 뒷바라지할 힘이 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해. 승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승우야, 가. 이제 그만 가. 엄마, 정말 저 용서 못하세요? 용서는 해. 근데 다시 받아들일 순 없어. 승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승우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 아니, 괜찮아. 이미 다 울었어.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 아들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고 남편과 조용히 살았어요. 가끔 승우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신문을 보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래? 지연이 기사가 났네. 뭐? 남편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지연이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기사였어요.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투자자들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었을 거야. 저 애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당신 잘못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70을 넘겼고 남편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날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지연이가 처음 왔을 때 선물로 준 꽃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예쁘게 웃으며 이 꽃병을 줬는지.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저는 꽃병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돼? 아니, 버려야 해. 이제 다 끝낸 거야.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남편과 산책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승우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군데요? 며느리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이었어요. 면회실로 가니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어머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어요. 왜 왔어?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슨 인사? 어머님 산소 앞에 인사드리려고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살아있는데? 지연이가 당황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승우한테 들었는데. 승우? 네, 승우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승우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승우가 언제 그랬대? 한 달 전쯤이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지연아, 나 아직 살아있어. 승우가 거짓말한 거야. 지연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왜 승우가 그런 거짓말을? 나도 모르겠어. 아마 나보기 싫어서 그랬겠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너는? 저도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많이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때 생각하면서 자책했어요. 그래.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연아,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응.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용서는 아닐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어. 화도 안 나고 미움도 안 생기고 연민도 안 느껴져. 그냥 내가 남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진짜 용서야. 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지. 어머님, 넌 처세를 잘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지연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님, 가라니까. 지연이는 천천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연이 왔었어. 뭐라고 하던? 용서해달래. 뭐라고 했어? 용서는 했지만 더 이상 상관없다고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네. 당연하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겠어.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산책을 나갔다가 요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왜 또 왔어?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들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뭔데? 저 이제 어머님 산소에 갈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니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어머님을 죽인 거예요. 제 욕심이, 제 처세가 어머님을 죽였어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재시도 택의 속물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 산소 앞에 꽃을 놓고 떠날 거예요. 제 인생에서 어머님을 보내드리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세는 나쁜 게 아니지만 사람 위에 서려는 처세는 독이 된다고. 그랬지. 이제야 그 말 뜻을 알겠어요. 저는 평생 사람들 위에 서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 위에, 남편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서려고 했죠.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낮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결국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살 거예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저는 지연이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그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넌 정말 변한 거야?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거야? 지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평생 연기하면서 살았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지연이가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연기할 힘도 없고 누굴 이용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어요. 바람이 우리 사이로 지나갔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네. 사실 나도 너를 이용했어.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이요? 응. 너를 받아들일 때 나도 계산이 있었어. 며느리 잘 두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 그것도 일종의 이용이야. 순수하게 며느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투자한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내가 우리 돈을 노렸다면 나는 내 젊음과 노동력을 노린 거지. 지연이도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도 처세의 여왕이셨네요. 그래, 나도 처세의 여왕이었어.
근데 결과는 어때? 우리 둘 다 망했잖아.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 뭔가 후련했습니다. 지연아, 처세라는 게 원래 그래. 너무 잘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이제야 알겠어요.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승우는 어떻게 지내요? 나도 몰라. 연락 안 하니까.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집안을 망쳤어요. 아니야. 승우도 책임이 있어. 걔도 어른인데 판단을 잘못한 거지. 지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승우도 많이 힘들어해요. 어떻게 알아? 가끔 연락이 와요. 술 마시고 전화해서 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하던? 엄마 아버지 보고 싶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님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대요.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바보 같은 자식. 어머님, 승우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왜요? 승우가 먼저 와야 해. 내가 먼저 가면 또 예전처럼 될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승우한테 말할게요.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승우를 기다리신다고. 기다린다고는 하지 마. 그냥 살아있다고만 해. 네.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볼게요. 그래. 다시는 안 올게요. 어머님 평안하세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승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승우의 목소리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승우. 그래.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응.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엄마, 면회 가도 될까요? 와. 정말요? 응. 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승우가 온대. 그래. 응. 만나줘야 할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결정해. 난 당신 따를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만나자. 이틀 뒤 승우가 요양원에 왔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왔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승우는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치 60대 노인 같았어요. 엄마. 승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승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승우야, 너 많이 늙었구나. 엄마도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일은 막노동하면서 살아요. 공사장에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막노동을 하고 있다니.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재혼 생각은 없니? 없어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승우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너 진짜 반성한 거야?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럼 뭘 후회해? 엄마 아버지 말씀 안 들은 거요. 지연이 편만 들었던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네. 넌 부모를 저버린 게 잘못이 아니야. 내 자신을 저버린 게 잘못이야. 승우가 눈을 깜빡였어요. 넌 지연이한테 휘둘려서 내 주관을 잃어버렸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연이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그게 진짜 문제야. 부모한테 잘못한 건 그 다음이고 내가 너 자신을 포기한 게 제일 큰 잘못이야. 승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지연이 인생에 끌려다녔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남편이 말했어요. 승우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부모 눈치 보지 말고, 아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아버지. 저는 승우의 손을 잡았어요. 승우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요, 엄마. 우린 이제 늙었어. 너를 돌봐줄 힘이 없어. 너도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지 마. 네. 저 혼자 살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후회하는 것들. 승우가 돌아갈 때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승우야, 가끔 얼굴이나 보러 와. 네, 엄마. 근데 돈 생각은 하지 마. 우리 돈 하나도 없어. 승우가 웃었어요. 알아요. 돈 바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어. 승우가 나가고 남편이 말했어요. 잘 보냈어. 그러게.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그래도 아들인데 완전히 끊을 순 없지. 그렇지.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당연하지.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남편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느낌이 그래. 몸이 말을 안 들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내가 먼저 가면 승우한테 연락해. 왜? 그래도 아들이잖아. 아버지 장례식은 와야지. 그래.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숨을 거뒀어요. 자다가 조용히 가셨습니다. 저는 승우한테 연락했어요. 승우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승우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승우밖에 없었어요. 친척들도 다 멀어졌고 친구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갈 거야.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승우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 간호사분들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있어. 내가 가끔 얼굴만 보여줘. 승우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야. 이게 우리 운명이야. 장례를 치르고 승우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 생각, 승우 생각, 남편 생각. 결국 우리 가족은 처세 때문에 무너진 거였어요. 지연이의 처세, 제 처세, 승우의 우유부단함.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고 결국 모두가 잃었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어린 승우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꿈에서 깨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나도 곧 갈게. 기다려. 몇 달 뒤, 저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승우한테 연락이 갔고, 승우가 병실로 왔어요. 엄마, 승우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너 평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그리고 지연이 만나거든 안부 전해줘. 엄마가요? 응. 그 애도 힘들게 살 텐데 원망 안 한다고 전해줘. 승우가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요. 엄마도 이제 지쳤어. 아빠 보고 싶고. 엄마. 저는 승우의 손을 잡았어요. 승우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 장례식에는 승우와 지연이 왔어요. 지연이는 멀찍이 서서 절을 했습니다. 승우가 지연이한테 제 말을 전했대요. 어머님이 원망 안 한다고 하셨어.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지연이는 제 산소 앞에 꽃을 놓았어요. 어머님,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잃었어요. 돈을 얻으려다가 사람을 잃었죠. 지연이는 산소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될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승우도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바람만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내 인생을 살라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 승우는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산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산소를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처세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지연이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태도는 차가웠다. 승우는 효자인 척했지만 부모보다 아내를 택했다. 나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용하려 했다. 우리 모두 처세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두 사람의 마음을 잃었다. 가족을 이기려 한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어요. 그 꽃잎들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천천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